내가 겪은 자연적 깨어남. 나 자신도 자연적으로 깨어난 사람이므로 관련한 경험들을 말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지면은 없을 듯하다. 다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나 구루들을 많이 만나오면서 자신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깨닫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가 나에게는 기본 원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깨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겸손하다. 누군가 당신은 깨달은 사람임이 틀림없소 라고 말하면 동의할지는 몰라도 그 점을 널리 알리려 들지는 않는다. 이들은 그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자신의 지혜를 나누며 사람들의 정신적 발전을 돕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신봉자가 생기지 않게 각별히 노력한다. 반면 자기 도치적이고 자기 망상적인 이른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슨 회신 혹은 구원자라고 떠벌리며 자신을 과장하고 가능한 한 많은 관심을 받고 신봉자를 늘리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깨어난 사람으로서 커밍아웃 하기를 주저하는 편이다. 나는 겸양이 미덕이라 배운 영국 사람이라 자칫 오만해 보이는 주장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나의 깨어남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깨어남이 있고 그 정도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깨어남이 그 최고의 것, 혹은 그 순수한 형태라고 주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혀두고 싶다. 게다가 그저 겸손하려고 나만의 자연적인 깨달음과 그 경험을 여기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쩐지 바보스럽게 느껴진다. 강의나 워크숍에서 특히 심리적 격변과 영적 깨어남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선생님도 그런 영적인 전환을 경험하셨나요? 그럼 나는 보통 이렇게 얼버무린다. 아니요, 저에게 그런 도련한 전환의 순간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늘 영적 감수성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제가 영성에 대해 연구하는 건 다름 아니라 바로 제 안에 그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하려는 거지요. 10대 때는 자연적 깨어남 상태에 대한 몰 이해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나는 내가 속한 문화에 어울리지 않았다. 내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사실 축구와 텔레비전이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광팬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나는 축구를 하거나 보는 걸로 어린 시절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집은 종교적인 집은 아니었다. 내 부모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었다. 문화적인 영향이 그리 큰 것도 아니었다. 음악은 거의 듣지 않았고 책도 그다지 많이 접할 수 없었으니 지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은 아니었다. 영화관이나 극장을 갔던 기억도 거의 없지만 불만은 없었다. 아버지나 친구들과 동네에서 축구를 하면서 멋진 시간을 많이 보냈고 내 부모는 자상하고 사랑 많은 분들이라 나에게 감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지금도 그 점에 무척 감사한다. 문제는 16세쯤 생겼다. 축구에 집착하던 평범한 꼬마가 어느새 자의식 강하고 내성적이며 언제나 심각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나는 이제 내가 나고 자란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과 몇 달 만에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자기 앞가림 잘하고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배웠다. 아버지는 특히 사교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그리고 돈을 벌어 좋은 차를 비롯해 다른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에 전혀 흥미가 없었다.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친구들과 어울리려고도 해봤지만 재미가 없고 불편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다. 조용한 것이나 자연에 더 끌렸지만 내가 살던 도시에는 자연이랄 게 별로 없었다. 밤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으면 종종 학교 담을 타고 다시 학교로 가 운동장을 배회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가까운 학교 운동장밖에 없었다. 학교 운동장에 탁 트인 공간과 열린 하늘, 그리고 그 고요가 나를 평온하게 했고, 그러면 어쩐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 같았다. 구름은 마치 살아있는 듯 손에 잡힐 듯 했고, 구름 사이의 검은 공간이 너무 깊고 풍성해서 감탄하곤 했다. 내가 볼 수 있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유일한 공간이었기에 나에게 하늘은 매우 소중했다. 그럴 때면 나는 경이로움과 행복감에 벅차올랐지만 동시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왜 배운 대로 기능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말없는 아이가 되었다. 펍이나 청소년 클럽에서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나를 걱정했다. 나를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이상한 책이나 빌려오는 외톨이쯤으로 보았다. 다행히 학교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다. 대학을 갈 정도의 점수는 받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을 정하지는 않아도 되었다. 대학에 가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망만 했다. 대학에서는 내가 잘한 곳보다 더 술 마시고 사교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했다. 나의 소외감은 커져만 갔다. 문학을 전공해서 시간 여유가 많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다 대학 2학년 때 초월 명상에 대한 대화의 시간이 있다는 알림 광고를 보게 되었다. 당시 나는 명상이 정확히 뭔지 몰랐지만 어쩐지 관심이 갔다. 그렇게 초월 명상을 처음 접한 뒤 나는 바로 그 명상 강의에 등록했고 나만의 만트라도 받았다. 당시 명상을 규칙적으로 할 정도로 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곧 명상이 치유와 진정에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학 시절 일상 패턴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오랫동안 그 패턴대로 살았다. 나는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깨어 있다가 그날 점심때 혹은 더 늦게 일어났다. 모두가 잠들어 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 나가 걷는 것을 좋아했다. 그 넓은 공간과 고요를 만끽했다. 나는 나무를 매우 좋아했다. 도시가 잠이 들면 나무가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무의 지성이 느껴졌고 나무들이 나와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통한다고 느꼈다. 대학 2학년 때는 거의 시골이라 할 만한 교외에서 살며 들판, 시골길, 한적한 마을들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많은 시간 자연의 치유 능력을 흡입하며 보냈다. 이 시기에 나는 금욕과 정화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대학 강의는 더 이상 듣지 않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최대한 간소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안전을 위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일부러 불편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살았다. 잠조차 딱딱한 침대에서 잤으며 샤워도 찬물로 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는 금욕적인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다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단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았다. 지금의 나는 당시 내가 나만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자기 수양에 몰입했던 것임을 잘 안다. 당시 나는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내고 본질에 다다르고자 했다. 그래서 주변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에도 나는 여전히 소외감을 느꼈고 혼란스러웠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때로 절망감에 휩싸여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수업을 많이 빠지는 바람에 대학은 형편없는 점수로 졸업했다. 그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감도 잡지 못했다. 그 몇 년 동안 나는 실적 수당을 받거나 시간제 자비를 하며 표류했다. 때로 강렬한 행복감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우울증, 혼란, 불안감이 내 깨어난 자아를 뒤덮고 있었다. 그러다 22세쯤 마침내 내가 자연적으로 깨어난 상태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나는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를 읽고 나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책이 왜 내가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는지 설명해 주었고 다르다는 것이 사실
긍정적인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 책은 영성보다 존재론적인 설명에 가까웠지만 내 소외감과 고립을 이야기하는 틀을 하나 제공해 준 것이다. 그러다 나는 기독교와 동양 종교의 신비주의 문헌들을 요약해 놓은 시 해폴드의 신비주의 연구 및 고고학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이 내 심금을 울렸다. 내가 했던 경험들을 책 안에서 고스란히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우파니샤드 부분에 크게 감동했다. 그 즉시 우파니샤드 전본을 읽었는데 말할 수 없이 큰 위안을 받았다.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특히 모든 것 안에 있는 브라호만의 존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시각을 보았다. 나도 세상에서, 특히 하늘에서 브라호만을 보았다. 그 후 나는 월트 히트먼의 나 자신의 노래, 로렌스의 시선을 비롯한 많은 영성 관련 책들을 읽었다. 당시 벤 모리슨의 앨범 Inadequate Speech of the Heart와 노그르, 노 메소드, 노 티처를 듣고 그의 음악 세계를 알게 된 것도 나에게는 큰 일이었다. 이 음악들은 나의 영적 감수성에 심금을 울리며 강력한 영감을 주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던 영적 풍경들을 열어 보여주었고 그때마다 나는 더할 수 없이 편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방향과 지향점도 생겼다. 드디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집에 돌아온 것 같았고 나의 상태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의 상태는 안정되고 심화되었다. 멋진 시간이었다. 행복하고 황홀했다. 내 본질에 닿아 있었으며 세상과도 소통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웠고 놀라웠으며 어디든 영적인 힘이 있었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내가 몇 년 안에 살아있음에 더할 수 없이 감사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전히 몰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현재에 살아있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이해했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다 좋기만 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황홀한 깨어남이 있은 지 약 3년 후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다. 당시 내 열정이 닿아있던 것 중 하나가 음악이었고 내 나이 24세에 친구의 밴드에 베이시스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국으로 나갔다. 그러자 나는 내가 구축해왔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뮤지션들에게 흔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셔댔다. 주변에 온통 그렇게 사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내 진정한 자아와 맞지 않음을 잘 알기에 불만이 쌓여갔다. 여자친구와 사이도 좋지 않았고 생계 문제 같은 일상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허겁지겁 살았다. 그토록 오랫동안 내 본질에 가 닿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다시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나는 또다시 우울증에 빠져 좌절했다. 지금의 나는 당시를 사회 적응 기간으로 보고 있다. 영적으로는 발달했을지 몰라도 삶의 다른 분야에서 나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다. 감정적 문제나 인간관계에 미숙했고 자기 확신, 자기 성취 능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수도승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현대 세상은 복잡하고 그만큼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나는 이 세상에서 기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깨어난 후 아직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당시 내 존재 자체가 불안했고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조금씩 성숙해 가고 많은 부분에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내 존재는 사회에 썩 잘 통합해 들어갔다. 깨어난 상태도 안정되고 심화되었다. 좌절감과 우울감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30세쯤 담배를 끊었고 채식을 시작했다. 명상과 요가도 규칙적으로 했다. 피스 필그림이 그녀 나이 30세에 숲에서 그 강력한 경험을 한 뒤 그랬던 것처럼 내 내면의 자아도 나에게 맞는 조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 영혼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의 느낌이 첫 번째와는 좀 달랐다. 처음에 깨어났을 때가 역동적인 각성과 흥분 상태였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한 꺼풀 가라앉은 듯 침착하고 고요하고 더 안정적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나는 그런 안정적인 깨어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는 동안 내 성격의 일부가 단단해지기도 했고 새로운 성격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도 찾아왔다. 무엇보다 자연적으로 깨어난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뜻을 펼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통합되고자 노력했던 그 긴 여정 덕분이다.